심리학 객관 Q1 서막 심리학 이야기.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심리학의 초기 발전에서 중요한 이정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빌헬름 분트가 1879년 독일에서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개설했다. 초기 두 학파는 구성주의와 기능주의였었다. 다음, 심리학은 192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하였는가? 1920년대부터 오늘까지. 초기의 연구자들은 심리학을 정신생활의 과학으로 정의했었다. 1920년대에 존 왓슨을 비롯한 행동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심리학의 초점은 관찰 가능한 행동의 과학적 연구로 변화했다. 1960년대에 인본주의 심리학자와 인지 심리학자들은 심적 과정 연구에 대한 관심을 소생시켰다. 오늘날 심리학은 행동과 심적 과정의 과학으로 정의한다. 다음, 생물학적 소인과 경험, 문화와 성별, 그리고 인류의 번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현대 심리학을 조성해 왔는가? 다시, 생물학적 소인과 경험, 문화와 성별, 그리고 인류의 번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현대 심리학을 조성해 왔는가? 생물학적 소인과 경험에 대하여 점증하고 있는 우리의 이해는 심리학에서 가장 지속적인 논제를 이끌어왔다. 선천성, 후천성 논제는 유전자와 경험의 상대적 공헌, 그리고 특정 환경에서 이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자연 선택이 신체뿐만 아니라 행동도 조성한다. 라는 찰스 다윈의 견해는 공통적인 생물학적 소인과 진화사에 근거한 유사성을 연구하는 진화심리학, 그리고 행동에 미치는 유전 영향과 환경 영향의 상대적 위력과 제한점에 초점을 두는 행동 유전학으로 이끌어왔다. 비교 문화 연구와 성별 연구는 심리학의 가정들을 다변화시켜 왔으며 동시에 우리의 유사성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태도와 행동은 성별이나 문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인간 종이라는 공통성으로 인해서 기저 과정과 원리들은 유사하기 마련이다. 심리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한다라는 심리학의 전통적인 관심사는 인류의 번성, 그리고 인류가 번성하도록 도와주는 특질들을 발견하고 조장하려는 시도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를 주장하는 긍정심리학으로 확장되어 왔다. 다음, 심리학의 분석 수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망은 어떤 것인가? 생물심리 사회적 접근은 세 가지의 상이하지만 보완적인 분석 수준, 즉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분석 수준에서 정보를 통합하고 있다. 이 접근은 신경과학, 진화론, 행동유전학, 정신역동, 행동, 인지, 사회문화적 조망 등 현대 심리학이 단 한 가지 조망에만 의존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한 이해를 제공해준다. 다음, 심리학의 주요 하위 분야는 무엇인가? 심리과학에서 연구자들은 지식 기반을 증가시키고 있는 기초연구,
그러니까 생물, 발달, 인지, 성격, 사회 이런 심리학들. 그러니까 생물 심리, 발달 심리, 인지 심리, 성격 심리, 사회 심리 이런 기초 연구를 수행하거나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응용 연구, 예를 들어서 산업 조직 심리학 같은 이런 응용 연구들을 수행하기도 한다. 지원 전문가로 심리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담 심리학자나 임상 심리학자로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심리장애를 앓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평가하며 심리 치료를 이용하여 치료를 한다. 정신과 의사도 심리장애자들을 연구하고 평가하며 치료하지만 의사로서 심리치료에 덧붙여 약물을 처방하기도 한다. 긍정심리학은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도와주는 특질을 발견하고 조장하고자 시도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심리학자는 건강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 심리학 원리들이 학습하고 기억해내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자, 학습하고 기억해내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는가? 자, 검증 효과라는 것은 학습과 기억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단순히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인출해봄으로써 증진된다는 사실을 보인다. 훑어보고 질문하고 읽고 인출하고 개관하는 SQ3R 공부법. 훑어보고 질문하고 읽고 인출하고 개관하는 SQ3R 공부법은 기억 연구에서 도출한 원리들을 적용하고 있다. 4가지 부가적인 지침은 공부 시간을 분산해라.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수업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라. 그리고 과잉 학습하라 라는 것이다. 분산하고 비판하고 적극 처리하고 과잉 학습하라. 제1장 심리과학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심리과학의 필요성. 첫 번째, 어떻게 일상적 사고가 때때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가? 일상적 사고는 3가지 현상, 그러니까 후견, 편향, 과신, 그리고 무선 사건에서 패턴을 지각하려는 경향성으로 인해서 위험할 수가 있다. 자, 일상적 사고 3가지 현상, 특히 후견, 편향, 과신, 그리고 무선 사건에서 패턴을 지각하려는 경향성으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다. 나는 줄곧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후견 편향 혹은 후견 편파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결과를 알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믿는 경향성이다. 그리고 판단에서의 과신은 부분적으로 그 판단을 확증하려는 정보를 찾으려는 편향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경향성에 무선 사건에서 패턴을 지각하려는 욕구가 더해져 버리면 직관을 과대 추정하도록 이끌어간다. 과학 탐구는 비록 검증 가능한 물음 여부에 제한을 받지만 이러한 직관 편향과 단점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과학적 태도의 3가지 주요 성분들은 어떻게 비판적 사고와 관련되는가? 과학적 태도는 경쟁하는 아이디어들 또는 우리 자신의 관찰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호기심과 회의주의 그리고 겸손함으로 무장시켜준다. 이러한 태도가 일상생활에서의 비판적 사고로 이끌어가는데, 비판적 사고는 전제를 살펴보고 숨어있는 가치관을 분별해내며 증거를 평가하고 결론을 따져봄으로써
아이디어들을 검증대 위에 올려놓게 된다. 그럼 연구 전략.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는가? 세 번째 문제. 이론들은 어떻게 심리과학을 진전시키는가? 심리학 이론이란 관찰을 체제화하고 가설, 즉 이론을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측을 생성하거나 현실 응용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일련의 통합 원리들을 적용하는 설명이다. 다시. 심리학 이론이란 관찰을 체제화하고 가설, 즉 이론을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측을 생성하거나 현실 응용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일련의 통합 원리들을 적용하는 설명이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이론을 확증하거나 배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다른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반복 검증할 수 있도록 자신이 사용한 절차와 개념의 명확한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다. 만일 다른 연구자들도 유사한 결과를 얻는다면 결론의 확신도가 증가하게 된다. 네 번째, 심리학자들은 행동을 관찰하고 기술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례 연구, 자연 관찰, 사회조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무선 표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례 연구, 자연 관찰, 사회조사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방법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후속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할 수 있다. 전집에 관하여 일반화하는 최선의 토대는 대표 표본이다. 무선 표본에서는 전체 전집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기술적 방법들은 변인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는 없다. 다섯 번째, 두 요인이 상관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적 상관과 부적 상관이란 무엇인가? 둘 간에 상관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들의 변화가 수반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정적 상관에서는 두 요인이 함께 오르내린다. 부적 상관에서는 한 요인이 올라가면 다른 요인은 내려간다. 상관 계수는 두 변인 간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알 수 있으며 플러스 1.00 그러니까 완벽한 정적 상관인 플러스 1.00에서부터 0 아무런 상관이 없는 0을 거쳐 마이너스 1.00 완벽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마이너스 1.00 이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 그 관계는 산포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산포도에서 각 점은 두 변인들 간의 값을 나타낸다. 여섯 번째, 평균으로의 회귀란 무엇인가? 평균으로의 회귀란 극단적이거나 이례적인 점수가 평균을 향하여 되돌아오는 경향성을 말한다. 일곱 번째, 상관이 예측은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과적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관이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까닭은 정적이든 부적이든지 간에 두 요인이 어떻게 함께 변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반적이기 때문이다. 상관은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의 방향이나
기저의 제3요인이 상관을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입증해 줄 수는 없다. 여덟 번째, 원인과 결과를 분리해낼 수 있는 실험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심리학자들은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관심 요인에 처치를 가하고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는 실험을 수행한다. 무선 할당을 사용함으로써 처치를 받는 실험 집단과 가짜 약이나 상이한 처치를 받는 통제 집단 간에 이미 존재하는 차이와 같은 혼합 변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시, 무선 할당을 사용함으로써 처치를 받는 실험 집단과 가짜 약이나 상이한 처치를 받는 통제 집단 간에 이미 존재하는 차이와 같은 혼입 변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독립 변인이란 실험자가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처치를 가하는 요인이다. 종속 변인이란 처치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찾아내기 위하여 실험자가 측정하는 요인이다. 가짜약 효과와 실험자 편향을 피하기 위하여 이중 은폐 절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홉 번째, 실험실 실험은 일상의 삶을 예증할 수가 있는가?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 보편적인 이론적 원리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되고 인위적인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러한 보편 원리들이 일상생활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열 번째, 심리학자들이 동물을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간과 동물 연구 참가자들을 보호하는 윤리적 지침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관은 심리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심리학자들은 1차적으로 동물 행동에 관심을 기울인다. 어떤 다른 심리학자들은 인간과 다른 동물 종들이 공유하는 생리적 과정과 심리적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한다. 정부기관은 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왔다. 전문단체와 연구비 지원 기관들도 동물의 웰빙을 보호하는 지침을 제정한다. 미국 심리학회의 윤리 강령은 고지된 동의와 실험 후 설명을 포함하여 인간 참가자의 웰빙을 보호하는 기준을 내놓고 있다. 심리학자의 가치관은 연구 주제, 이론과 관찰, 행동에 이름 붙이기, 전문적 충고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심리학 원리들은 주로 인류애를 증진시키는 데 사용해왔다. 다음, 일상생활에서의 통계적 추리. 11번째, 집중 경향의 세 가지 측정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가? 현산성의 두 가지 측정치의 상대적 유용성은 무엇인가? 집중 경향 측정치란 전체 점수 집합을 대표하는 단일 점수를 말한다. 다시, 집중 경향 측정치란 전체 점수 집합을 대표하는 단일 점수이다. 세 가지 집중 경향 측정치는 최빈값, 그러니까 빈도가 가장 높은 점수인 최빈값, 그리고 산술적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점수인 평균, 그리고 데이터 집합에서 중앙에 위치하는 점수인 중앙값, 이 세 가지가 됩니다. 다시, 이 세 가지의 집중 경향 측정치가 있는데 최빈값, 평균, 중앙값 이렇게 있는데 빈도가 가장 높은 점수가 최빈값, 산술적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점수가 평균,
데이터 집합에서 중앙에 위치하는 점수가 중앙값. 이렇게 집중경향 측정치 세 가지가 있다. 변산성 측정치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변산성의 두 가지 측정치는 범위와 표준 편차, 그러니까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범위, 그리고 점수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준 편차, 이 두 가지가 변산성의 두 가지 측정치가 된다. 이러한 점수들은 흔히 정상곡선을 나타낸다. 자, 집중 경향 측정치 세 가지, 최빈값, 평균, 중앙값 이렇게 있고, 변상성 측정치 두 가지, 범위와 표준 편차. 12번째, 관찰한 차이를 다른 전집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하는가? 다른 전집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관찰한 차이를 다른 전집에 일반화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연구한 표변이 전집을 대표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게 된다. 즉, 관찰들이 평균적으로 낮은 변산성을 가지며 표본은 적지 않은 수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고 관찰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고자 한다. 다시, 관찰들이 평균적으로 낮은 변산성을 가지며 표본은 적지 않은 수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고 관찰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고자 한다. 제2장 마음의 생물학, 신경계와 뇌 분비계. 첫 번째,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생물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물학적 조망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심리학자들은 생물학적 특성과 그 행동 간의 연계를 연구한다. 우리는 생물 심리 사회적 시스템이며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뉴런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가? 뉴런은 신경계의 기본 성분이며 신체의 신속한 전기화학적 정보 시스템이다. 뉴런은 수상돌기를 통해서 신호를 받아들이고 축색을 통해서 신호를 내보낸다. 어떤 축색은 수초로 덮여 있으며 수초는 정보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교세포가 수초를 제공하며 뉴런을 지원하고 영양분을 제공하며 보호해준다. 교세포는 학습과 사고에서도 역할을 담당한다. 받아들인 신호의 합이 최소한의 역치를 넘어서면 뉴런이 흥분하여 전기화학적 과정을 통해 축색을 따라 전기자극, 즉 활동전위를 전달한다. 그리고 뉴런의 반응은 실무율 과정이다. 세 번째, 신경세포는 어떻게 다른 신경세포와 소통하는가? 활동전위가 축색의 끝부분, 그러니까 축색 종말에 도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자극한다. 이 화학 메신저는 시냅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수신 뉴런의 수용기 위치로 전달한다. 그런 다음에 송신 뉴런 재흡수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시냅스 틈에 남아있는 신경 전달 물질 분자들을 되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신호가 충분히 크면, 즉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 수신 뉴런은 자체적인 활동 전위를 생성하여 다른 뉴런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네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약물이나 다른 화학물질들은 어떻게 신경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신경 전달 물질은 두뇌에서 정해진 회로를 따라 이동하며 특정 행동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아세틸콜린은 근육운동, 학습,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엔도르핀은 통증과 운동에 대한 반응으로 방출하는 생득적 마약이다. 약물과 같은 화학물질들은 시냅스에서 두뇌의 화학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효능제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흉내내거나 재흡수를 차단함으로써 흥분시키는 기능을 한다. 길항제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억제하거나 그 효과를 차단한다. 효능제는 흥분시키는 기능을 하고 길항제는 억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 신경계 주요 부분들의 기능은 무엇인가? 뉴런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은 무엇인가? 중추신경계 CNS, 즉 두뇌와 척수는 신경계의 의사결정자이다. 말초신경계 PNS는 신경을 통해서 CNS를, 즉 중추신경계를 신체의 나머지 부분들과 연결시키며 정보를 수집하고 중추신경계의 결정을 신체로 전달한다. 말초신경계의 두 가지 기본 구조가 체신경계, 그러니까 신체 근육의 수의적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체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통해서 불수의적 내전근육과 뇌분비선을 제어하는 자율신경계, 이 두 가지가 된다. 다시 말초신경계의 두 가지 기본 구조에 체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체신경계는 신체 근육의 수의적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통해서 불수의적 내장 근육과 뇌분비선을 제어하는 것이다. 뉴런들은 작동하는 신경망을 구성하는데 세 가지 유형의 뉴런이 있다. 감각뉴런, 운동뉴런, 간뉴런. 이 감각뉴런은 감각 수용기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두뇌와 척수로 전달한다. 운동뉴런은 정보를 두뇌와 척수로부터 근육과 뇌분비선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간뉴런은 두뇌와 척수에서, 그리고 감각뉴런과 운동뉴런 사이에서 소통을 한다. 여섯 번째, 뇌분비계는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신경계와 상호작용하는가? 뇌분비계는 호르몬들을 혈액에 분비하는 일련의 분비선들이다.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신체를 순환하다가 두뇌를 포함한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뇌분비선의 우두머리인 뇌하수체는 다른 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영향을 미친다. 정교한 피드백 시스템에서 두뇌의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에 영향을 미치고, 뇌하수체는 다른 분비선들에 영향을 미치며, 이 분비선들은 호르몬들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다시 두뇌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발견 도구와 오래된 두뇌 구조들. 자, 일곱 번째, 신경과학자들은 어떻게 두뇌가 행동과 마음과 연계된 것인지를 연구하는가? 행동과 마음의 연계. 임상관찰과 손상연구. 임상관찰과 손상연구는 두뇌 손상의 일반적 효과를 드러낸다. 전기적, 화학적, 자기적 자극도 두뇌 정보 처리의 단면들을 드러낸다.
MRI 영상은 두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여준다. EEG, PT, fMRI 기록은 두뇌의 기능을 드러낸다. 여덟 번째, 뇌간을 구성하는 구조들은 무엇인가? 뇌간, 시상, 그리고 소뇌 이런 것들의 기능은 무엇인가? 두뇌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인 뇌간은 자동적인 생존 기능을 담당한다. 그 구성 성분의 연수와 뇌교, 망상체, 그러니까 심장박동과 호흡을 제어하는 연수, 그리고 협응운동을 지원하는 뇌교, 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망상체가 있다. 다시, 두뇌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인 뇌간이 자동적인 생존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뇌간에는 연수, 뇌교, 망상체가 있고, 연수는 심장박동과 호흡 제어를, 뇌교는 협응운동을, 망상체는 각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뇌간 바로 위에 자리한 시상이 있는데, 이 시상은 두뇌의 감각 스위치로 작용한다. 그리고 뇌간의 뒤쪽에 붙어있는 소뇌는 근육운동과 균형에 관여하며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홉 번째, 변연계의 구조와 기능은 무엇인가? 변연계는 정서, 기억, 추동과 관련되어 있다. 신경 중추로는 해마, 편도체, 시상하부가 있다. 다시, 변연계에는 이제 해마, 편도체, 시상하부가 있는데, 해마는 의식적 기억을 처리하고, 편도체는 공격과 공포 반응에 관여하며, 시상하부는 다양한 신체 유지 기능, 쾌를 초래하는 보상, 그리고 뇌 분비계의 제어, 이런 것을 관여한다. 다시, 변연계는 정서, 기억, 추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신경 중추로 의식적 기억을 처리하는 해마, 공격과 공포 반응에 관여하는 편도체, 다양한 신체 유지 기능, 쾌를 초래하는 보상, 그리고 뇌 분비계의 제어에 관여하는 시상하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시상하부는 호르몬들의 분비를 촉발하도록 뇌하 수체, 그러니까 우두머리 분비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뇌하 수체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뇌하 수체를 제어한다. 다음, 대뇌 피질과 분할뇌. 열 번째, 다양한 대뇌 피질 영역들의 기능은 무엇인가? 대뇌 피질은 두 반구를 가지고 있는데, 각 반구는 4개의 옆, 로브, 즉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 있다. 이들 각 옆은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다른 영역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전두엽 후미에 자리한 운동피질은 자발적 움직임을 제어한다. 두정엽 앞부분에 자리한 체감각 피질은 신체의 촉각과 운동감각을 받아들이고 처리한다. 정교한 운동 제어를 요구하는 신체 부위나 예민하게 감각하는 신체 부위는 더 큰 두뇌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합 영역은 학습, 기억, 사고 등 고급 정신기능에 수반된 정보를 통합한다. 우리의 심적 경험은 통합적인 두뇌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11번째, 손상된 두뇌는 어느 정도나 스스로 재조직할 수 있는가? 신경 생성이란 무엇인가?
한 대뇌의 반구가 생의 초기에 손상되면 다른 반구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재구성하거나 구축함으로써 손상된 반구의 많은 기능들을 대신한다. 이러한 가소성은 생의 후기로 갈수록 약화된다. 때때로 두뇌는 신경생성이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뉴런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 수선하기도 한다. 12번째, 분할뇌는 두 대뇌 반구의 기능에 관하여 무엇을 밝혀주는가? 뇌량을 절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분할뇌 연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좌반구가 언어를 담당하며 우반구는 시지각과 정서재인의 우서다 라는 사실을 확증해왔다. 온전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들은 각 반구가 두뇌의 통합 기능에 독자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13번째, 여러가지 연구들은 왼손잡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오른손잡이가 유리한 것인가? 대략 10% 정도의 사람들이 왼손잡이이다. 남자가 조금 더 많다. 손잡이는 유전적 요인 또는 출생 이전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와 마찬가지로 좌반구에서 언어를 처리하지만 어떤 왼손잡이들은 우반구에서 언어를 처리하거나 양반구를 모두 사용한다. 왼손잡이는 읽기장애, 알레르기, 편두통이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우수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왼손잡이는 음악가, 수학자, 건축가, 예술가,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나 크리켓 선수 중에 더 많다. 왼손잡이가 되는 것에 대한 찬반 비율은 대체로 동일하다.